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한 직장에서 정년까지 다니겠다 하는 사람을 이제는 찾아보기가 어려운 시대가 됐죠. 최근 1년 이내에 이직을 시도해본 직장인이 51%에 달한다는 설문조사도 있더라고요.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번다는 것 자체도 쉽지가 않은데 대인관계를 포함해서 직장이라는 사회 환경이 모두 만족스럽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겁니다. 때로는 현재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마치 도피처를 찾듯이 새로운 일을 찾아 나서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도피가 아니라 도약을 위한 이직이 돼야 한다는 건데요. 하지만 그게 어디 말처럼 쉽나요? 도피하는 건 그냥 지금 그 상태로도 가능하겠지만 도약한다는 건 지금보다 속도를 더욱 높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건 속도를 내서 도약하는 것이 어렵고 위험하긴 하지만 때로는 넘어지더라도 도약대를 짚고 나면 지금보다 더 위에 있거나 더 앞에 있을 거라는 점입니다. 4월 25일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출발합니다. 여러분도 도약하는 하루하루가 되시길 바라면서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Y스트릿 이대호 편집장입니다. 오늘 화요일이죠. KBS 기자들이 똘똘 뭉친 원탁의 기자들 K가 찾아가는 날입니다. 각 나라들이 수출 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는데요. 전기차 배터리 핵심 원료인 리튬부터 시작해서 곡물까지 무기화하려는 나라들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또 이런 와중에 우리나라는 일본을 수출 우대 국가인 화이트리스트에 포함을 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글로벌 보호무역 혹은 이제 수출 상황까지 짚어보겠고요. 이어서 우리가 요즘에 많이 쓰고 있는 플랫폼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법률, 세무, 의료 등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던 플랫폼들이 이 서비스 중단 기로에 서기도 하는데요. 제2의 타다 사태가 되풀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 업체들과 플랫폼 사이의 신경전 혹은 생태계 갈등까지 논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벌써 많은 분들이 인사를 나눠주고 계시는데요. 문자메시지 통해서 바로 경제상식 퀴즈 나갑니다. 금융감독원이 보이스피싱과 함께 이것에 대한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가정의 달인 5월을 앞두고 결혼식이나 돌잔치를 빙자한 이 범죄가 극성인데요. 먼저 사기범이 문자메시지로 청첩장 같은 초대 링크를 보냅니다. 피해자가 인터넷 주소를 터치하게 되면 자동으로 악성 앱이 설치되는데요. 이걸로 개인정보는 물론이고 돈을 빼가고 비대면 대출까지 받아간다고 합니다. 문자메시지 SMS와 낚시를 뜻하는 피싱을 합친 단어죠. 이 범죄 수법을 뭐라고 할까요? 세 글자입니다. 세 글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참여해 주시면 되겠고요. 벌써 정답들이 쏟아지고 있네요. 실시간 방송 상황은 KBS 콩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1등 하시려고 문제 다 듣지 않고 정답은 전세 사기, 정답은 규제 이렇게 보내주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6190님, 6190님이 제일 먼저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자,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 경제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미국 증시 좀 어땠습니까? 오늘 새벽 뉴욕 증시는 보합 혼조 양상입니다. 기술주들 실적 발표 앞두고 바짝 이제 몸을 이제 좀 추리는 양상인데요. 다우와 S&P 500 지수가 소폭 올랐습니다. 0.2% 그리고 S&P 500 지수는 0.09% 강보합. 그러나 나스닥 지수는 0.29% 떨어졌습니다. 이번 주가 뉴욕 증시 아마 빅테크 기업들이 일제히 실적을 발표하는 절정이 이를 텐데요.
현지 시간으로 25일입니다. 오늘 밤 구글의 모기업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리고 내일에는 이 페이스북의 모기업이죠. 메타. 27일에는 아마존, 인텔과 같은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을 쏟아내고요. 지금 5월 3일 이제 FMC 회의 앞두고 이번 주는 미 연준 위원들의 발언은 소강 상태입니다. 대신에 두 가지 경제 지표 이번 주 주목해 봐야 되는데요. 하나가 27일에 발표되는 1분기 GDP 속보치. 그리고 28일에는 미국 연준이 가장 선호하는 물가 지표입니다. 3월 개인 소비 지출 PC 가격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지금까지 예상은 5월 FMC 회의에서 이제 베이비 스텝 금리 인상 가능성 거의 90% 수준으로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마지막 인상으로 해서 연준이 이르면 여름부터 금리 인하에 들어가지 않겠느냐라는 관측이고 다만 시장에서는 이 같은 기대감이 좀 과다하다라는 이제 지적이 있습니다. 국내 증시 다행스럽게 지금 뭐 강보합세로 좀 출발하고 있는데 어제가 많이 떨어졌어요. 네. 환율 연고점 경신하면서 코스피가 1% 가까이 떨어졌고요. 특히 아마 이 소시어테 제너럴 SG라는 증권사 네. 프랑스의 증권사가 매물 폭탄 내놓으면서 8개 종목이 초반부터 무더기 하한가로 직행을 했거든요. 네. 이게 도대체 왜냐? 뭐 이 분석 때문에 지금 설왕설래하고 있는데 과도하게 레버리지 써서 신용 반대 매물 나왔다? 아니다. 뭐 공매도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좀 더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이제 주가 조작 세력들이 있는지 여부도 예. 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이야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앞에서 잠깐 이제 미국 GDP 나온다는 얘기도 말씀해 주셨는데 한 1시간 전쯤에 우리나라 1분기 GDP가 발표됐는데 0.3% 전분기 대비로 성장을 해서 플러스예요? 예. 예상치 0.2보다는 조금 더 잘 나왔다. 하지만 분기별로 0.3% 성장은 지난 분기가 워낙 안 좋았어요. 네 분기 마이너스 해봐야 0.4. 1%대 초반밖에 안 되니까요. 더 성장해야죠.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증시 이야기 아까 조금 해주셨는데 요즘에 진짜 공시를 좀 제대로 하지 않아서 문제되는 기업들이 많이 들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제 불성실 공시 법인 지정 예. 또는 불성실 공시 법인 지정 예고 이런 공시 건수가 올해 들어서 벌써 85건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30건, 50% 넘게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뭐 이런 추세로라면 지난해 175건을 훌쩍 뛰어넘어서 200건 돌파할 가능성까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시 위반이 늘어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솜방망이 처벌, 불성실하게 공시한다 하더라도 네. 이 처벌의 수위가 굉장히 낮다라는 겁니다. 맞아요. 아마 이제 이 미국과 같은 데는 상당히 이제 큰 이제 이 제재가 가해지는 반면에 뭐 특히나 이제 공시가 이제 주로 이제 투자자들이 투자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집단 소송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미국은. 네. 네. 그런데 우리는 아직 이제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보니까 벌금만 내면 되지 않느냐라는 인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말 불성실 공시를 했을 때 기업이 얻는 이득보다 과태료 수준이 좀 높아야 이런 이제 피해를 막을 수 있다. 따라서 이제 제재 수위를 좀 높여야 한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불성실 공시를 하게 되면 마땅히 알아야 될 소식 그렇지 않아도 이제 정보에 관한 한 투자자는 정말 이루어진 운동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이게 제때하지 않거나 반복하게 되면 이 투자자들은 그 정보로 인해서 피해를 보게 되거든요. 근데 불성실 공시의 종류를 봤더니 대부분 이제 공시 번복이나 공시 불일행이 많더라고요. 네. 자, 그런 것들이 좀 제도 개선이 좀 돼야 되겠습니다. 사실 이것도 점수 한 점당 1점당 뭐 몇백만 원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꿔서 벌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데 회사 돈으로 내는 거죠. 그리고 또 벌점이 쌓이게 되면은 매매 거래 정지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그거는 회사의 잘못 때문에 투자자들이 손해를 보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별로 이제 각성하지도 않고 그래서 이거는 공시 담당 임원뿐만이 아니라 CEO 최대 주주까지도 같이 조금 연계해서 벌을 받도록 해야 이게 좀 근절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합니다. 환율 한번 볼까요? 지금은 이제 한 1,330원 선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최근에 보면 달러화가 강세도 아닌데 그렇죠? 달러화도 약세로 가고 있는데 원화는 더 많이 약세로 가고 있단 말이죠. 조금 불안감들이 좀 나오는데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도 관련해서 좀 발언을 했네요.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달러, 특히 이제 외환이라는 것, 환율이라는 거는 국가 경제를 이제 반영을 합니다. 그렇죠. 바로미터죠. 맞습니다. 그래서 달러라는 게 특성상 경기가 나쁜 쪽에서 경기가 좋은 쪽으로, 금리가 낮은 쪽에서 금리가 높은 쪽으로 이제 흘러가는 습성이 있는데 네.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 펀더멘털이 좀 흔들리고 있다라는 게 지금 환율 외환 시장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어제 하루 만에 이제 원달러 환율이 6.6원이나 올랐습니다. 1334원 80전에 이제 거래를 마쳐서 이 종가 기준 지난해 11월 28일이 5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자, 이런 이제 외환시장이 불안에도 불구하고 이창용 총재가 어제 이제 신청사로 이제 새로 건물 들어서 이제 기자 간담회를 좀 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순채권국이다. 그리고 외환 보유액이 4,200달러를 넘어서는 세계 9위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외환시장 불안은 기우다 라면서 선을 그은 겁니다. 이 얘기는 이제 추가적으로 외환시장이 좀 흔들린다 하더라도 외환당국 입장에서 당장 추가 대책을 마련하지는 않고 있다라는 의미거든요. 네. 여기다 이제 공교롭게도 지금 윤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차 지금 미국에 가 있는데 네. 혹시나 테이블 안건에 한미 간 통화스와프 안건이 의제로 제시될 가능성이 있느냐라는 질문이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총재는 그럴 가능성은 낮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거에 미국과 통화스와프에서 좋은 기억들이 꽤 있어요. 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도 당시엔 너무나 은행들이 많이 흔들렸기 때문에 달러가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엔 우리가 원해서 300억 달러 통화스와프를 해서 외환시장을 진정시켰고요. 그리고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는 미국이 원해서 600억 달러 통화스와프를 했는데 당시 역시 마찬가지로 외환시장 안정에 크게 기여를 했는데 지금 다시 지금 1,330원, 뭐 40원, 50원 얘기 나오니까 야 지난해 9월 우리 달러당 1,400원 올랐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아픈 트라우마 때문에 야 지금 외환당국의 시각이 좀 아니한 거 아니야? 너무? 왜냐하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자, 그런 이제 지적도 있습니다. 또 빠르게 움직이고 변동폭도 좀 커져서 걱정이기도 하고요. 이창용 총재의 말이 이제 계속 이어질 텐데 통화 정책의 효과가 예전만 하지 못하다라는 좀 지적들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한마디를 했어요. 맞습니다. 지금 시장 금리가 기준 금리를 좀 밑돌고 있다. 특히나 이제 통한채라고 해서 한국은행이 시중 통화량을 조절하기 위해서 금융기관에 상대적으로 이제 발행을 하고 매매되는 이제 채권 가격이 통화 안정 채권이라고 하는데 1월물, 3월물이 이제 기준금리 3.5%를 밑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 아니 시장 금리가 기준 금리를 밑돌고 있다. 이게 통화 정책의 효과가 예전만 못한 거 아니야라는 지적이 나오니까 무슨 얘기냐? 동의하지 않는다. 가계부채나 부동산 시장을 보면 예상한 효과가 나오고 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이 가계부채나 부동산 상황을 보게 되면 의도하는 방향으로 이제 통화 긴축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효과가 예전만 못하다라는 건 상승이 아니고 특히나 인플레이션 압력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지 더 지켜보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아마 지금 가장 이제 우리 투자자들이 관심이 있는 건 하반기에 경기가 만일 둔화되면 네. 우리도 혹시 정부는 어차피 경기 부양에 방점이 찍힐 테니까 정부의 금리 인하 압박이 강해지면 이제 한은도 통화 정책에 소신 있게 지킬 수 있겠냐 이 부분이었거든요. 네. 그랬더니 이제 이 총재가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보고 금통위원들과 함께 이제 결정을 하겠지만 그러나 정부와 같이 일한다고 해서 반드시 이제 비둘기파덕이다. 통화 완화 정책을 선호한 파다. 아니면 이제 그런 사람은 또 매파는 좋은 사람이고 그리고 이제 비둘기파는 나쁜 사람이다. 뭐 이런 이제 이분법적인 생각에서는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원론적인 얘기를 했는데 근데 사실은 금통위원 6명 가운데 2명이 바뀌었는데 1명이 기재부 출신이에요. 네. 그래서 아마 이제 입성 절차에서부터 약간 이제 매파 성향보다는 비둘기파 성향을 드러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상당히 기재부가 하반기에 경기에 공을 들이면 한은도 사실은 금리를 인상하기보다는 인하 쪽으로 방향을 터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만큼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물가도 좀 빨리 잡혀야 될 테고요. 전세 사기 관련해서도 한국은행 차원의 해명이 좀 있었네요. 맞습니다. 최근 뭐 전국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전세 사기 사건이 지금 너무 많이 지금 터지고 있어서
이게 사실은 금리 인상의 부작용이 아니냐라는 네. 질문이 나왔어요. 그랬더니 이 청자도 일정 부분 있다 인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실리콘밸리 은행 문제가 생긴 것도 기본적으로 보면 금리가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오르면서 생기는 부작용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의 전세 문제도 집값이 내려가면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고금리가 원인이 아니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이제 논리였는데요. 다만 이제 지난해 하반기부터 급격히 오른 기준금리 인상은 좀 불가피한 선택이었고 또 고물가를 잡지 않으면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이제 올린 것이다라면서 기준금리 인상의 당위성도 강조를 했습니다. 고용률도 한번 살펴보죠. 채용 상황. 보통 이제 문과생들의 취업이 좀 잘 안 된다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지난해 하반기 취업률을 보니까 취업률 최하위가 자연과학 계열이었네요. 맞습니다. 최근 취업시장의 특징을 꼽아보라면 네. 60대 이상 고령층의 일자리만 늘고 있고 그러니까 정부의 재정 일자리만 늘고 있고 네. 20, 30대가 이제 선호하는 좋은 일자리는 계속 줄고 있거든요. 이제 경기 때문에 그런데요. 주로 이제 제조업 일자리 부진이 뼈 아픕니다. 그나마 이제 지난해 이제 취업한 대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좀 실제로 이 취업자 증가 수를 이제 전공별로 좀 살펴봤더니 6개 분야에서 줄어들었어요. 교육, 인문학, 자연과학, 농림업, 수의학, 복지, 서비스 6개 분야가 좀 줄어들었는데 전공 계열별로 또 분류를 해서 보니까 실제로 자연과학과 수학, 통계학 전공자의 고용률이 68.8%로 네. 12개 전공 계열 가운데 가장 낮은 최하였습니다.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물론 문과가 이제 대체적으로 취업률 하위에 있지만 포진해 있지만 1년 전과 비교했더니 이제 자연과학 계열이 좀 뒤로 밀린 것으로 나타나서 그동안 이제 문송합니다라는 말이 이제 굉장히 화제가 됐잖아요. 문송합니다. 네. 문과라서 취업하기가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는 단어였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과라고 해서 모두 취업 시장에서 이제 이 유리한 것만 아니다라는 통계였습니다. 그리고 60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계속해서 늘고 있네요. 맞습니다. 자, 길거리에 정말 고령 운전자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최근 이제 사건 사고, 교통사고를 보게 되면 고령 운전자들이 다수를 많이 차지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실제 통계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현재 법인 사업자를 제외한 개인이 등록한 차량 가운데 60대 이상 차주의 차량이 31%를 넘어섰습니다. 690만 대가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개인 차량 10대 가운데 3대가 60세 이상 운전자 소유고요. 여기다 이제 70대 이상 차주로 이제 나이를 좀 올려봐도 158만여 대로 20대 이하의 약 3배를 넘어섰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정부는 이런 이제 고령 운전자의 도로 안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는 있거든요. 네. 고령 운전자 면허를 반납하게 되면 일부 쿠폰을 준다든가 하고는 있는데 지금 여전히 전체 고령 운전자의 한 2%를 반납 비율이 좀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게 빨리 사실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거든요. 나이 들면 들수록 운전에 비해서 필요한 인지 능력, 예. 반응 속도가 확연히 좀 떨어지거든요. 떨어지죠. 그래서 아마 이게 갱신하거나 교육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맞게끔 운전 제도 자체도 조금 이제 좀 수정이 좀 필요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또 이제 연세 드시면 또 대중교통 찾아서 타고 다니는 것도 또 이제 힘들다고 느끼시니까 그래서 더 편하게 운전하시려고 하는 것도 있는데 좀 안전을 위한 선택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자녀분들도 많이 걱정을 좀 하실 거예요.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일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판촉물 전문 그룹 기프코에서 텀블러 세트를,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자연에서 갈아 만든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LED 튜브 스탠드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많이 그 문자 메시지 보내주고 계신데요. 저희 경제상식 퀴즈 힌트를 잠깐 드려야겠네. 0524님이 삼행시를 보내주셨습니다. 스마일과 미소를 믿으면 싱크홀에 빠질 수도 있는 땡땡땡. 그리고 3763님이 서서히 이대호님께 빠져드는 중이라고. 예, 제가 낚은 거는 아니지만. 예. 그리고 8127님이 피싱이라고 하면 연세 있으신 어르신들이나 부모님 세대에게만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나도 모르게 별 생각 없이 누르면 당하는 일이 생기더라고요. 자나깨나 조심 또 조심입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정답은 틀리셨습니다. 웹 피싱이라고 보내주셨는데 예, 오답입니다. 오답. 그래도 문자는 읽어드렸습니다. 8127님 고맙습니다. 자, 원탁의 기자들 K 함께하는 시간 조정인 기자, 박대기 기자, 성민수 기자 세 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출 전쟁, 네. 무역 전쟁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이게 사실 다들 이제 감싸는 전쟁 중입니다. 감싸는 전쟁. 우선은 첫 번째로 가장 최근에 나왔던 소식이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이제 뭔가 보복 성격의 네. 수출 제한 조치를 하지 않았었습니까? 근데 먼저 풀기 시작을 한 건 우리나라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어제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이제 철회하겠다 이렇게 예. 했었는데요. 이게 이제 화이트리스트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수출을 마음대로 보낼 수 있는 국가를 화이트리스트에 올리는 그런 셈이 됩니다. 20여 개 국가가 되는데 이 나라들은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또 전략물자 같은 거 생산을 해서 보내도 된다. 그래서 이제 화이트리스트 국가라고 하는데 일본이 먼저 이거를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 뺐거든요. 네. 즉 우리나라를 못 믿겠다. 우리나라로 첨단 제품을 수출했다가는 뭔가 이제 뭐 북한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자국을 공격하는 무기를 만든다는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의심을 한다는 신호로 그걸 빼버렸어요. 라고 일본이 주장을 하면서. 예.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당연히 보복 조치로 이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에 뺐죠. 그런데 네. 이번에 우리가 먼저 화이트리스트에서 다시 일본을 추가하는 걸로 이렇게 보복을 규제를 해제한 그러니까 제재를 해제한 그런 셈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먼저 보복을 했는데 네. 우리도 맞대응을 했죠. 네. 근데 풀어주는 거 우리가 먼저 풀었어요. 예. 그래서 왜 이렇게 이거 하는 거냐 참, 이런 네. 지금 논란이 나오고 있는 상황.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거는? 근데 뭐 성민수 기자. 절차적인 과정이라고 얘기를 설명을 하죠. 네, 네, 정부 네. 설명은 이제 그 우리는 이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수출입고시 개정하는 걸로 해결이 되는데 그럼 이제 행정 예고하고 며칠 있으면 이제 28일부터죠. 28일부터 이게 가능한데 일본은 이제 경제산업성에서 자체 결정하는 게 아니라 각이라고 이렇게 다른 부처 강요들까지 다 모여서 우리로 치면 이제 대통령령 그 바꾸는 것처럼 이제 국무회의가 열려야 된다는 네, 이런 네. 게 일본 입장인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절차가 쉬우니까 우리가 먼저 하는 거고 우리가 한 다음에 우리 조치에 감동해서 일본도 해주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온도차는 좀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정상회담 직후부터 보면 뭐 지난달에도 벌써 지금 화이트리스트 복원 위해서 개정안 행정예고를 우리 정부가 했을 때도 이제 기자들이 대통령실에 질의를 했는데 일본에서는 정작 뭐 한국의 복원 절차를 면밀히 지켜본 후에 판단을 하겠다. 계속 이런 식으로 반응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그 절차상 2달이 걸리든 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정부에서 나오는 반응을 보면 온도차는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부부 사이라고 하면 누가 먼저 사과를 하든 일거는 뭐 자존심 싸움이 아닌데 우리가 일본이랑 부부는 아니니까 뭔가 엄밀하게 좀 가야 되기는 하는데 팔이 안으로 굽으니까 우리 네. 입장에서는 뭐 썩 달가운 순서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뭐 기분상뿐만 아니라 이 전략적으로도 만약에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다시 등재를 하지 않는다면은 그때는 다시 우리나라가 어떻게 할 거냐 다시 빼버릴 수도 없잖아요. 완전 국제적 망신이죠. 그래서 설마 그렇게 하겠냐마는. 설마 그렇게 하겠냐마는 그 정도로 이제 뭐 이렇게 하진 않았겠지만 그래서 이제 이게 과연 이제 전략적으로 옳으냐에 대해서 왈가왈부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게요. 얼마 전에 그 윤 대통령도 국무회의 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한일 관계 개선은 우리의 뛰어난 제조 기술과 일본의 소재, 부품, 장비 경쟁력을 연계해서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겠다. 그리고 일본의 소부장 업체를 용인에 대거 유치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본의 소부장 업체가 우리나라에 투자를 많이 한다. 공장을 짓는다. 이건 좀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일단 뭐 그 원칙적으로 기자. 말씀드리자면은 여러 업체들이 각자의 강점을 가지고 경쟁을 해가지고 서로 결합을 해가지고 생산을 한다면은 최적의 효율을 낼 수 있는 건 맞습니다. 네. 이게 원칙적인 것인데 그런데 결국은 이제 이렇게 어떤 업체가 중간에서
뭐 소부장 쪽에서 경쟁력을 가지게 되면은 그걸 가지고 이제 의리 갑질을 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만 뭐 만들 수 있는 부품이다 이런 식으로 의리 갑질하는 것이고 결국은 지난번에 이제 일본에 수출 규제를 한다는 것도 의리 갑질이라고 그래서 좀 약간 비아냥을 받았는데 뭐 그런 일이 더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나라도 소부장 산업을 육성을 했던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뭐 좀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점은 좀 장점이 있지만은 만약에 장래 앞으로 또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면은 뭐 그때는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좀 의문이 남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반도체 업계에서 네. 특허권은 미국이나 아니면 유럽 일부 기업들이 갖고 있고 그다음에 소재 장비 부품은 주로 특히 소재 부품은 일본에서 만들고 뭐 일본, 미국 등에서 만들고 그다음에 조립은 이제 한국과 대만에서 하고 다시 그걸 제품으로 만드는 것도 미국 기업들이고 뭐 이런 식으로 분업화가 돼 있었는데 그 분업이 깨졌죠. 깨지면서 사실 우리한테 좀 긍정적이었던 거는 그래도 이 일본에서만 구입할 수 있었던 게 많이 우리 내부화가 된 것 같고요. 지금 만약에 일본 기업들이 한국에 들어온다고 하면 일본 기업들도 뭐 똑같은 선상에서 경쟁을 해야 되니까 그 플레이어가 많아지는 거는 또 긍정적인 요소로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일본 기업들, 소부장 기업들을 우리나라 안방에다 들여놓으면 일본 입장에서 정부 입장에서 무역 보복은 하지는 못하겠지만 어찌 보면 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국내 소부장 기업들을 육성해야 하는 거랑 약간은 좀 상충이 될 거예요. 또 얼마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런 뉴스들이 들리니까 국내 소부장 기업들의 주가가 막 급락하는 일도 벌어졌었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테스트를 해줬었는데 이거는 시간이 더 걸리니까 일단은 일본 업체 거 더 계속 쓰고 보자 하니까 상황이 또 역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정책적으로 지향해야 하는 가야 하는 방향은 맞는데 순서상 또 이게 맞나 싶기도 하고요. 일단 어쨌든 이제 전체 생태계 자체를 한국 내에서 구축한다는 거는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우리 업체들도 그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일본 업체들 기술을 많이 가져올 수도 있는 것이고 인적 네. 교류도 발생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점도 분명히 있지만 말씀하신 그런 단점도 있는 것이고. 맞습니다. 네, 뭐 지금 뭐 조정인 기자. 산업부 같은 데서도 뭐 사실은 얘기하는 게 뭐 국산 소부장, 그러니까 뭐 사용하다가 네. 뭐 다시 일본 제품 사용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하고 또 뭐 일본 소재 저렴하게 이제 국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 안정적으로 이런 뭐 장점을 얘기하긴 하는데 그 무역 협회에서 이제 분석한 자료 보면은 이게 이제 이미 품질이 검증된 일본 제품이 수급이 원활해지면 그만큼 이제 우리 국산화한 소재가 다시 질 좋고 저렴한 일본 소재와 경쟁을 해야 된다는 의미가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뭐 소부장 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과 투자가 계속 돼야 된다 이런 우려를 좀 하고 있기는 합니다. 네. 그 전기차 배터리 핵심 원료죠. 리튬. 최근에 나왔던 이제 굵직한 뉴스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칠레에서 전해져 내려왔는데 칠레가 리튬 매장량 세계 1위더라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리튬을 국유화하겠다. 리튬 네. 기업들을 국유화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좀 파장이 크더라고요. 여기뿐만이 아니라 지금 남미 지역 국가들의 리튬 보유량이 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들 나라들이 이제 리튬을 국유화 나아가서 무기화하는 것 아니냐. 라는 의견들도 나오거든요. 워낙 어떻습니까? 리튬이 그 전기차 배터리 관련해서 핵심적인 광물이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전 세계적으로 내연기관차가 사라지고 전부 다 전기차로 바뀌게 된다면은 이게 바로 새로운 시대의 석유가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리튬을 하얀 석유라고도 부르거든요. 네. 그리고 말씀하신 그 중남미 세 개 나라 그러니까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칠레가 리튬 트라이앵글이라고 해가지고 이 나라들끼리 새로운 오페크 그러니까 원유 석유 수출국 기구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시장 가격을 통제하기 위해서 그 전 단계로서 이렇게 국유화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많이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오르겠죠. 근데 이제 그 배경을 좀 보자면,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방지법 그 IRA가 미국에서 작년에 8월에 이제 발효를 했잖아요. 네. 그거에 따라서 이제 뭐 세부 조항도 최근에 나왔는데 보면 이제 그 배터리 원자재를 미국이나 미국과 FTA를 체결한 나라에서 이제 그 했을 경우에 전기차 보조금을 줄 수 있다. 네. 정확하게는 이제 전기차 보조금격에 세액 공제를 해준다 이런 내용인데, 근데 이제 미국과 FTA를 맺은 그 리튬이 나오는 나라들 보면 이제 멕시코, 칠레 뭐 이런 나라들이죠. 네. 지금 이제 멕시코는 이미 국유화를 했고, 그 중국 리튬을 일단 못 쓰게 된 이후부터 중국 리튬 가격이 지금 3분의 1로 폭락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ม็시코, 칠레 같은 그 딱 IRA 들어맞는 리튬 가격이 오르니까 이들 국가에서는 좀 기회라고 본 것 같아요. 이 광물 자체가 이제 멕시코, 칠레 같은 경우는 FTA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그 IRA 법 수혜를 받는 곳이기 때문에 이제 중국산하고 달라지는 거죠.
위치가. 또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2차 전지 만들 때 네. 말씀하신 것처럼 리튬은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재료인데 당연히 배터리 가격은 많이 낮추면서 가격 경쟁력을 가져가야 되는데 리튬 가격 때문에 그것도 어려워지고 또 이들이 오펙처럼 기구를 만들어서 가격을 통제하기 시작을 하면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더 쉽지가 않을 텐데요. 네, 그렇죠. 근데 오펙은 이제 그 성공주의자. 사실 굉장히 뭐 힘이 센 원자재 그 뭐랄까요? 카르텔이죠. 카르텔. 예. 카르텔이라는 말을 써도 되나 고민하고 네, 있었는데. 네. 근데 이제 그건 오일 쇼크 이후에 이제 미국 중심 체제를 확립하면서 만들어진 거고, 그다음에 이제 경제적 이해관계 말고도 뭐 지정학적 입지라든지 종교라든지 다양한 결속 요소들이 좀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오펙의 통제력이 그렇게 확고하지 않다. 뭐 이런 게 이제 중론인데 막 이제 이 리튬 갖고 이런 단체를 만든다고 하면 사실 이 카르텔이 지속할 수 있느냐 또는 깨질 거냐 이거를 봤을 때는 그 이 사람들이 그 뭉쳤을 때의 이익 또는 이제 뭉쳤을 때의 이익과 그다음에 단독 행동을 했을 때의 이익 그걸 이제 비교했을 때 만약에 이제 뭐 그 배터리 원자재를 사는 배터리 기업들이 있겠죠. 이 네. 기업들이 이 시장에서 주도적으로 끌고 간다면 사실 이 뭐 원자재 국가들이 그렇게 결속력 있게 뭉치지는 못할 수도 있다. 뭐 그거는 이제 미래 예측인 것이고 일단은 그 칠레 같은 경우에는 미국하고 FTA가 있을 텐데 그 아르헨티나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좀 뭐 협정이라든지 말씀하신 이제 국내 정세라든지 또 전통적인 그 과거 역사라든지 이렇게 서로 이제 좀 다른 면이 있어가지고 말씀하신 그 아랍의 단일 그 행동을 하는 그런 거하고 좀 다를 수 있다. 뭐 이런. 벌써 이제 나오는 얘기도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이미 뭐 국유화했다고 얘기했지만 칠레 네. 같은 경우에는 또 뭐 사기업들의 뭐 투자도 좀 허용하겠다는 또 내용도 나오고 있어서 각국 상황도 조금 입장이나 이런 것도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 어찌됐든 간에 그들 나라 입장에서는 참 뭐 이런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꽃놀이패를 들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렇게 마음을 계속 졸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식량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제 본인들이 이제 곡물을 이제 수출하는 것 자체도 하나의 이제 무기화하고 있는 수단이고 또 얼마 전에 G7 국가에서 러시아에 대한 수출 통제를 더 강화하겠다 하니까 러시아 입장에서 오히려 해보기만 해봐라. 우리가 곡물 수출도 더 통제해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되받아쳤거든요. 이것도 또 우리 입장에서 보면 반가운 뉴스는 아니죠. 네, 뭐 세계 곡물 가격이 오르게 되는 그런 뉴스이기 네. 때문에요. 이제 당장 문제가 이게 흑해 곡물 협정이라고 예. 해서 이제 그 뭐 작년 재작년 곡물 가격이 이제 어마어마하게 오르면서 인플레이션 엄청나게 자극했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주변 뭐 튀르키예나 유엔이 중재에 나서서 뭐 흑해로 나가는 항구를 좀 열어달라 이렇게 네. 해서 지금 협정이 한 2차례 정도 이어오고 있는데 이게 지금 그 G7 그 장관 회의 이후에 그 약간 러시아에서 이거를 지금 5월에 종료를 하는데 이걸 갖고 이제 계속 협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안 열어줘 버리면 또 다시 곡물 뭐 수출이나 이런 게 좀 어렵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다 보니까 곡물 가격이 또 한 번 좀 오를 수 있게 되는. 우크라이나가 그 세계의 빵바구니라고 불릴 정도로 곡물이 많이 나는 그런 국가죠. 네. 그런데 바다로 수송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흑해 바다는 러시아 함대가 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수송이 막혀서 전쟁 초기에 곡물 가격이 많이 폭등했었어요. 그러다가 그래도 곡물은 좀 보내주자 인도적으로 그래서 협정을 맺었거든요. 흑해 협정입니다. 네. 그게. 그런데 지금 그 기간이 만료라고 러시아가 좀 주장을 하면서 예. 더 이상 이제 안 보내줄 거다 5월 달부터 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지금 좀 문제가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안 그래도 올해 우크라이나에서 좀 작황이 좋지 않고 네. 뭐 인력 문제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전쟁 도중인데 생산량도 많이 줄어든 상황이기 때문에 이대로 간다면은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그 전망치들 보니까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확량이 작년 대비 반토막 날 수도 있다. 네. 이런 전망들도 나오고. 뭐 비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생산이 안 되고 공급이 안 될 테고 운송망 이런 것도 망가졌을 테니까요. 연료, 노동력 이런 총체적인 문제들 때문에 상당히 좀 문제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잠깐 짚어봐야 될 게 그 우크라이나 인접 국가들, 네. 동유럽 국가들에서 이제 우크라이나 농산물을 많이 수입을 하고 있었는데 당분간 우크라이나 농산물을 받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이건 근데 어떤? 그게 이제 그 로컬하고 글로벌하고 좀 상황이 달라지는 건데 네. 그 아까 흑해를 통해서 온 곡물이 동유럽을 통해서 다시 유럽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는데 그 중간에 있는 동유럽 입장에서는 약간 좀 그 농촌에서는 재난이에요. 우크라이나에서 갑자기 싼 곡물들이 흘러 들어오니까. 아하.
예, 그래서 여기는 가격이 떨어지는데 나머지 정도 가격이 올라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는 우리가 안 받겠다고 하면은 그 다음 단계로 곡물이 전달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고 이런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국제 곡물 가격은 올해 들어서는 좀 안정은 되고는 있는데 이런 불확실성들이 좀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도 안심을 할 수가 없겠고 뭐 리튬 얘기도 해봤고 뭐 곡물 이야기도 했고 소부장 이야기도 좀 하기는 했는데 사실 이게 우리나라 국가적 차원에서의 대안을 찾아야 되기는 하는데 이게 뭐 하루 이틀 안에 딱 떨어지는 안이 나오기도 좀 쉽지는 않아요. 좀 그래도 고민해볼 지점이 있을 텐데 각 기자들의 좀 생각 한 번씩 좀 들어볼까요? 일단 뭐 우리나라가 어느 한 블록을 선택해야 되는 그런 순간들이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중국, 러시아와 많은 교역을 하면서 또 미국하고 잘 지내고 이런 것들이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은 맞습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모든 것을 다 이념적으로 재단을 해가지고 뭐 단기간에 이제 중국에서 모든 걸 다 철수해야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그 이념과 그 경제를 갖다 결합시키는 거는 좀 너무 좀 지나친 것은 좀 곤란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서 일본이 최근에 이제 한 행동이 상당히 좀 주목이 되는데요. 네. 지금 뭐 대러 그 제재에 지금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일본도. 네. 러시아 제재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그 극동에서 일본이 수입하고 있는 원유에 대해서는 올해 9월 30일까지 그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도록 일본이 미국에서 양해를 얻었어요. 네. 뭐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자국의 핵심적인 그런 에너지 수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동맹국인 미국의 양해를 얻으면서 일본도 뭔가 실리를 취하고 있거든요. 뭐 그런 것들도 우리나라 이제 당국도 좀 생각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슈로 좀 넘어가기 전에 잠깐 그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이 범죄의 수법은요. 문자 메시지를 이용해서 휴대전화를 해킹하고 개인정보를 빼내는 방식인데요. 메시지로 초대장과 같은 웹사이트 주소를 보내면 자동으로 악성 코드가 깔리게 됩니다. 만약에 이 악성 코드가 깔렸다면 빨리 백신 앱으로 검사한 뒤에 삭제하고 휴대전화를 초기화해야 하고요. 만약에 자금 이체 등의 피해가 발생을 했다면 금융회사나 아니면 금융감독원 콜센터 1332 1332번으로 전화해서 지급 정지를 요청하면 됩니다. 이런 가짜 문자 메시지를 뭐라고 할까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그리고 KBS 콩이 계속해서 열려 있습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 두 번째 이슈 넘어가 볼게요. 우리가 많이 쓰는 서비스인데 플랫폼 서비스라고도 하죠. 뭐 의료, 법률, 세무, 뭐 약 여러 가지가 이제 종류별로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하나하나 좀 따져보겠습니다. 뭐 정부가 많은 스타트업들, 벤처기업들 지원하겠다고 하면서 연초에는 한 30조 원 그리고 며칠 전에는 한 10조 5천억 원 정도의 추가 지원책을 내놓기도 했는데 정작 이 마중물이 들어가야 하는 스타트업들 입장에서는 반응들이 조금 뜨뜻미지근합니다. 특히 제도권하고의 좀 마찰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일단 마찰 이야기를 놓고 이야기를 하자면 로톡이라는 법률 서비스가 빠질 수가 없죠. 네. 여기는 지금 어떤 상황인지부터 한번 체크해 볼까요? 일단 그 변호사협회랑 서울 변호사회에서 네. 이제 소속 변호사들이 로톡 서비스에 들어가면 규정을 위반했다. 이래서 이제 그 뭐 강제 탈퇴를 시키거나 아니면 제재를 하거나 그래서 작년에 실제로 9명한테 뭐 최대한 3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물리기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로톡 입장에서는 불공정하다. 이래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했죠. 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걸 심의를 했는데 지난 2월에 결론이 나왔는데 결국에 이거를 이렇게 그 구성 사업자한테 그 강제한 건 부당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변협이랑 서울변에 각각 과징금을 10억씩 물렸어요. 근데 이제 변협은 상당히 센 단체죠. 변호사들이 모여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여기서 이제 다시 불복 소송이랑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하겠다고까지 한 상황이고요.
이제 여기에 주 쟁점은 이제 변협은 변호사법 위반이다. 로톡이라는 플랫폼에서 그 공인중개사 같이 이제 중간에서 수임료를 떼가는 구조기 때문에 변호사법 위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공정위는 이 로톡의 구조를 보니까 로톡도 그걸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로톡이 그냥 광고비만 받고 배너를 이렇게 노출해주고 수임을 한다고 해서 거기서 추가로 수수료를 떼가는 구조는 아니었는데 네. 그래서 그 변협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 그래서 이제 그 변협을 징계를 했죠. 확실히 이제 변협의 힘이 얼마나 센가 이번 사례에서 좀 알 수 있는데 계속 이제 변협이 이거를 이제 계속 갈등을 겪으면서 뭐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소 고발했는데 그게 다 뭐 불송치되고 불기소되고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나오니까 결국에 아까 이제 석 기자가 말했듯이 광고 규정을 아예 바꿔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네. 이거를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를 내리겠다라고 실제 하고 또 징계도 내렸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확실히 가입한 이 변호사가 이제 한 4,000명까지 가입이 됐었다라고 했는데 네. 절반 이상으로 줄어버리고 그러니까 연 매출도 이 로엔 컴퍼니에 따르면 한 매출 손실만 약 한 100억 원이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회사 자체도 조금 뭐 매물도 다시 이제 내놓고 뭐 희망퇴직 받고 있고 직원들도 감축하고 있고 그래서 조금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긴 한 것 같습니다. 이게 저는 그 박대기 변협 기자? 측 예. 주장도 일리가 있는 것이 만약에 이 업체가 중간에 수수료를 뗀 형태였다면은 예를 들어서 수임료를 이제 100만 원 내면은 그 중에서 20만 원을 이제 이 업체가 가져가는 그런 식이었다면은 당연히 이제 불법성이 있는 겁니다. 이게 네. 중간에서 이제 그런 어떤 그 수임을 중개해주고 중간 수수료를 갈취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것이니까요. 그렇지만 이제 석 기자가 말한 것처럼 이 행태는 이것이 아니라 이제 광고를 하는 그런 플랫폼이거든요. 광고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형식상으로 분명히 다른 것이고 어떻게 보면은 그 소비자 면에서도 이점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변호사에 대한 평판이나 이런 것도 잘 모르고 이제 그렇죠. 맡길 때가 많고 또 사실은 이제 그런 소송에 걸리고 하면 상당히 궁박한 상황에서 그 급박한 상황에서 어떤 뭐 형사사건이나 민사사건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 뭐 그렇다면은 어떤 그 사람에 대한 평판을 좀 조회해 볼 수 있고 물론 이제 뭐 명문대학에 나왔거나 주변에 법조인들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잘 알아서 이렇게 아름아름으로 해왔지만 지금까지 뭐 그러지 못한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런 어떤 그 플랫폼이 없이는 그런 정보를 알아내기 많이 힘들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비용이나 이런 것들도 좀 그 정확히 확인해 가지고 볼 수 있는 이런 면에서 이게 상당히 좋은 면이 많이 있는 그런 플랫폼인데도 불구하고 이 변협에서 오랫동안 무리하게 막았던 것이 지금 최근에 이제 판결들 헌재 판결이라든지 공정위원회 결정으로 좀 많이 확인이 된 셈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전향적인 조치가 이제 로톡을 꼭 변화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업체들이 더 많이 만들어져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 로톡의 힘을 많이 빼버렸던 게 변협이 회원들을 이제 징계하면서부터 시작이 됐던 거잖아요. 근데 약간 여기에 데자뷰가 있죠. 바로 그 직방금지법이라고 하는 건데 공인중개사들을 중개사 협회가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을 주도록 하는 그 법이 이른바 이제 직방금지법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발의가 된 지 몇 달이 돼서 많이 논의가 됐습니다만 제2의 타다 사태가 되는 것 아니냐. 줄줄이 이런 스타트업들을 고사시키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왔는데 이런 건 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이제 타다랑은 좀 양태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타다는 사실 침해했던 어떤 기존 택시업이라는 것들이 분명히 좀 지켜질 가치가 있었고 예를 들어서 기사의 질이라든지 뭐 네. 고용의 질이라든지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또 도로 위에 너무 많은 그런 택시 영업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그런 공익적 목표가 분명히 있었는데 그에 비하면은 이제 이 로톡 같은 경우에는 지켜야 될 공익의 목표가 좀 적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타다 형태는 똑같이 플랫폼 규제지만은 외국의 경우에도 이런 타다식의 그런 어떤 택시 영업에 대한 그런 규제는 다른 식으로 부담금을 많이 지운다든지 이런 식으로 많이 규제를 하고 있는데 이 변호사업에 대한 규제는 좀 이 약간 직역이기주의적인 면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직방금지법 네, 성환이 주기자. 같은 경우에 보면 이제 부동산들이 그 공인중개사들이 이제 영업을 하다 보니까 세금처럼 뗀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배달의 민족의 배달 수수료를 떼는 자영업자들처럼 직방금지법 때문에 이제 그 부동산들이 직방의 수수료를 계속 떼게 되고 그러니까 원래 영업을 하고 있었는데 예전에는 그게 뭐가 있었냐면 네이버 부동산이 있었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에 따라서 좀 그 기존에 영업하시던 분들이 좀
뭉쳐서 또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거고 이거는 뭐 그 결과적으로 좀 대립을 해서 결국에는 결론이 뭐 토론과 논의를 거쳐서 결론을 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타다금지법 같은 경우에는 그 뭐 지금까지도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는 사실 그 논의가 좀 덜 이루어진 상태에서 좀 강압적으로 법이 처리되지 않았나 그런 그 뭐 입법하신 분들도 이제 뭐 후회를 한다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한 정도였으니까 좀 그 논의가 덜 성숙한 측면이 있었고 뭐 결과론이긴 합니다만 그 이후에 택시 요금을 수월하게 올릴 수가 있었고 네. 근데 택시 요금을 올리고 나니까 사람들이 택시를 또 기피하게 되는 현상에 빠져 있는. 근데 요걸 통해서 우리가 배울 점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뭐 석 기자가 잠깐 이야기해 주신 내용 중에도 이게 진짜 그 스타트업들이 이런 플랫폼들이 정말 혁신 기업이냐 아니면 그냥 기존에 하던 서비스의 일종의 온라인 통행세만 한 번 더 받아가는 거냐 이 논란도 끊이지가 않잖아요. 그 서비스의 질은 사실 그 플랫폼마다 조금씩 다르고 그 좀 들여다보기는 해야 되는데요. 네. 가령 이게 우리한테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를 봤을 때 그 뭐 광고는 아닌데 제가 직접 3.3을 한번 써본 적이 있어요. 네. 근데 세금을 한 10만 원 정도 돌려받았어요. 그래요? 그러면서 그 한 15,000원 정도 떼가더라고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간 그 수수료를 좀 떼가면서 그 세금을 돌려주니까 저 너무 좋잖아요. 연말 정산할 때 그렇게 쓰신 거. 연말 정산 이렇게 한 3년치를 이제 소급해서 본 결과 네. 제가 원천징수로 더 낸 세금이 있었다는 거죠. 뭐 그래서 그걸 정리해 주니까 굉장히 좋기도 했고. 갑자기 써봐야 될 것 같은. 그리고 네, 아까 조정인 말씀하셨지만 기자? 가장 많이 듣는 부탁이 뭐 아는 의사나 아는 뭐 변호사 있냐 이런 저는 이제 부탁을 많이 듣거든요. 네. 좀 혹시 좀 알아봐달라 해서 그런 거 차원에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까 박 기자가 말했던 것처럼 뭔가 정보를 알 수 있고 그런 거를 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데 대해서 분명히 도움이 되는 면은 있긴 한데 저는 근데 이게 가격에 과연 도움이 될까? 이제 여기서 홍보하는 게 좀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지만 뭐 배민이나 뭐 카카오, 뭐 야놀자 같은 경우들도 뭐 이제 좀 조금 성격이 다른 플랫폼이긴 하지만 이게 이제 오히려 독점이 된 이후에 가격들이 많이 올라가는 현상을 좀 여러 차례 겪었거든요. 네. 그래서 좀 뭐 예전에 뭐 저 한 20년 전쯤에만 해도 성수기에 어디 가면은 뭐 바가지 요금이다라고 해서 네. 맨날 단속하고 저희 뭐 뉴스 하고 이랬던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그냥 다 의뢰 뭐 성수기에 비싸게 주고 가는 거 플랫폼에서 다 공공연하게 당연시하게 하고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이게 비용이나 이런 거 있어서는 과연 이익이 되나 이거는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맞습니다. 있지 않나 싶습니다. 조정인 기자 말에 저도 이제 공감을 하는 게 사실 이런 플랫폼 기업들이 많이 나오면 서로가 경쟁을 하면서 가격이 낮아질 것 같긴 한데 어느 하나가 장악을 해버린단 말이죠. 사람들은 여기에 뭐라 해야 되나 좀 락인이 되는 잠겨버리는 효과들이 있고 그래서 소비자 후생 입장에서 보면은 별 그다지 큰 도움은 또 안 되는 것 같은 딜레마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 정부의 그 규제 개혁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텐데 이게 사실 뭐라 해야 될까 3단 논법도 아닌데 일단 플랫폼 기업이 탄생을 합니다. 그래서 혁신적인 서비스를 해요. 근데 그 관련된 기성 단체가 막 크게 반발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법적인 판단을 받아보자. 그러면 법원으로 끌고 가요. 그러니까 이게 뭐 타다부터 시작을 해서 거의 매번 서비스 나올 때마다 이렇게 가는데 항상 정부는 우리가 규제를 완화하겠습니다. 규제를 개혁하겠습니다. 하는데 일단 이런 논쟁의 지점으로 들어가 버리면 글쎄요. 이거를 좀 해소해야 하는 중재해야 하는 정치권이나 정부나 제 역할을 하는지도 잘 좀 모르겠어요. 어떻게들 보세요? 항상 이 논란이 되는 플랫폼 성격을 좀 보면 공통점이 보통 이제 면허나 자격증을 가진 단체들이 있고 진입 장벽이 좀 높은 곳일수록 항상 이렇게 갈등이 조금 기득권하고 부딪히면서 좀 세게 나오는 것 같은데 정부 입장에서도 이게 이제 어떻게 움직여도 비난을 받을 소지가 크고 이제 협회나 그 약간 거대 단체들의 눈치도 보이고 네. 그렇다고 또 플랫폼을 죽이는 이런 정책을 그러니까 기존의 뭐 기득권에 편들기도 좀 애매모호한 상황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이제 뭐 로톡 같은 사례에서도 봤듯이 이제 소송하고 고발, 뭐 고소가 이제 난무하면서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그 결과를 보고 좀 움직이자 뭐 이런 움직임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확실히 이 성민주 기자. 혁신 기업이 소비자 후생을 높이는 측면이 있는데 네.
가령 이제 타다금지법의 사례에서 보면 사실 그 타다금지법이 통과되는 과정에서는 그 소비자의 후생, 그러니까 혜택을 보던 소비자의 목소리는 크게 반영이 안 됐거든요. 그럼 이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고 입법하는 장치에는 조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계가 있다고 보거든요. 네. 가령 이제 타다를 잘 이용하고 그다음에 이게 택시 요금을 낮추는데 일정 부분 효과를 발휘했던 그 혜택을 보던 소비자들은 오히려 그 역행하는 결과를 받아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좀 뭔가 좀 새로운 그 논의 장치가 필요하지 않나. 사실 이런 그 플랫폼들이 등장하는 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또 역시 그 기존의 어떤 제도권과 갈등이 벌어지는 것도 우리나라만의 일은 아닐 텐데 외국의 사례들은 이걸 좀 어떻게 풀어갔는지 어떻게 풀어가고 있는지 좀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이제 외국 같은 경우에 최근에 대표적인 게 EU인데요. 네, EU에서 이제 유럽연합. 디지털 시장법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근데 규제나 뭐 그 이제 문제가 되는 논란의 대상이 이렇게 하나하나의 서비스 단위가 아니고 사실은 이제 뭐 구글이라던가 아마존 같은 기업들이 와가지고 국내에 있는 이런 그 서비스 같은 걸 장악해서 그러니까 그 네트워크 효과라고 하죠. 그러니까 구글 이용자들을 그 이쪽으로 다 포섭해가지고 플랫폼의 전체적인 장악력을 넓힌다. 이런 걸 규제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긴 했는데 개별 서비스 단위에서 갈등이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심한 경우는 좀 뭐 그렇게 찾아보기는 좀 힘들고 한국 시장의 특성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외국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들이 광고도 훨씬 더 자유롭고 TV 틀면은 TV에서 변호사 광고가 미국 같은 경우에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어떤 광고라든지 플랫폼을 통한 경쟁 그 변호사업계 경쟁이 없다 보니까 그 농반진반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변호사하면 정치라는 게 되게 좋다. 뭐 출마돼서 해서 당선되면 좋은 거고 당선 안 되더라도 얼굴을 알리면 그만큼 수익이 많이 들어온다고 그러거든요. 뭐 그런 식의 그런 농반진반 이야기가 나오는 정도라는 거는 우리나라의 어떤 그 자격증 면허 시장이 상당히 좀 왜곡돼 있는 것이 아닌가. 좀 폐쇄적인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KBS 조정인, 박대기, 성민수 기자와 함께 원탁의 기자들 K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벌써 1부 마칠 시간이고요. 저희 2부 때는 어떻게 하면 일을 좋아하고 일을 재미있게 하고 또 오래 함께 할 수 있는지 같이 이야기를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나답게 일하고 살아가는 방법 이야기 있으니까요. 잠시 후 뉴스 듣고 10시 5분에 계속해 주시죠. KBS